4.3 보궐선거 투표가 잠시 후 끝납니다. 경남에서만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 결과는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전망입니다. 제주 4.3 사건 71주년인 오늘 국방부와 경찰이 사건 발생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과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이 노동법 개혁을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해서 김명환 위원장 등 19명이 연행됐습니다. 조합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으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모든 전형 과정에서 떨어지고도 합격한 지원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청탁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과 관련해선 당시 서류를 늦게 내자 특혜를 주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황 씨를 새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틀 새 의료진 10명이 홍역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산과 시흥, 안양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홍역 환자가 46명에 달합니다. 메르스 이후 정부가 수많은 감염 대책을 내놨지만 병원 감염 문제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을 국회가 속전속결로 추진하자 종교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회와 기재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서 법안을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 한 건물의 여자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열어보니 이 안은 청소도구와 여러 짐들로 차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았지만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 화장실 실태,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 투표가 이제 곧 끝납니다. 10초가 남았군요. 경남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2명을 뽑는 미니 보궐선거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 경남, 이른바 PK 민심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원, 성산의 경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이루고 이에 맞서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지역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이 두 군데 모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창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투표는 모두 이제 이 시간이면 끝났습니다. 개표는 바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전인 8시에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각 투표소 투표함의 봉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각 창원 컨벤션 센터와 또 통영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160여 명의 개표원이 손으로 개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취재 보도라는 이름표를 걸어야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에 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 11시,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는 당선자가 누구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함이 물론 아직 도착하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개표위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투표함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아직 정확히 언제쯤 이 개표소에 도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시에 지금 이제 막 투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봉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첫 개표는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는 혹시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현장에서 언제 투표함이 도착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개표원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있다가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잠정 투표율은 8시 반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이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원 성산은 47.3%, 또 통영 고성은 49.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48.1%를 기록했는데요. 각 후보 캠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전 투표율 역시 14.7%를 기록해서 역대 보궐선거 투표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각 당은 이 젊은 층이 많이 움직였다거나 또 숨은 보수 표심이 결집했다는 등의 평가를 내놓으면서 서로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경남 FC 경기장 안에서 유세했던 것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사안을 두고 이 양 캠프의 입장은 우선 갈립니다. 먼저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반대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FC 경남 팬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원 성산 쪽 개표소에서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통영 고성 개표소에 나가 있는 이윤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통영 고성에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맞붙었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곳 통영 고성은 그동안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예. 바로 직전 총선에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쟁 후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투표 없이 당선이 된 셈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역시 다시 한번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후보자의 득표율도 중요한 관심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대략 한 2시간 후면 당선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관위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르면 2시간쯤 뒤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당 지도부들이 좀 초조하게 기다리겠군요. 네, 맞습니다. 각 후보들과 각 당 지도부의 그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이번 선거의 개표 방송을 시청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당사 상황실에서 함께 TV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각각 창원 성산에 마련된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함께 TV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어느 정도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캠프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영 고성 쪽에 개표소에서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3 보궐선거는 판은 작았지만 단일화부터 축구장 유세까지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이어진 선거였습니다. 여야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어젯밤 자정까지 2주일 동안 뜨거운 유세전을 치렀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선거 마지막 날, 각 후보와 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힘을짠에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동 유세를 벌이며 다시 노회찬을 외쳤습니다. 경제를 파탄시킨 주범인 자유한국당이냐? 노회찬의 정의로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민생정치 전문가 여영국이냐? 한국당은 창원에서 경제위기 책임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무너진 창원의 경제를 되살려내는 계기가 될 심판의 날, 바로 내일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거대 양당과 다른 젊은 정치로 맞섰습니다.
통영 고성에만 후보를 낸 민주당은 예산 지원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집권 여당의 장점을 살린 겁니다. 추경할 때부터 양문석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통영에 긴급 자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선거운동이 펼쳐진 13일 동안 축구장 유세 등 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현 지도부가 선거에서 처음 맞붙는 이번 선거 결과는 공천 등 각 당의 총선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좌우의 이념 갈등이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 오늘로 71년이 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광화문 추념식에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국방부도 유감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방미 중인 장관 대신 차관이 오후 늦게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한 사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사과입니다. 때 걸려서 이젠 공산당으로 취급해서 아무도 안 봐주는구나 하고서는 가슴이 아팠는데 가슴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썼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추념사 도중 잠시 목이 메었고 전목이 임신부 팔순의 노인까지 광기의 폭력을 6.25 한국전쟁 때 희생된 작은아버지를 언급하는 발언으로 도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드립니다. 정부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으로 많게는 3만 명이 숨졌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혁을 막겠다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김명환 위원장도 포함됐는데 민주노총은 집회를 하다가 현직 위원장이 연행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조합원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한데 뒤섞여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 앞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진입을 막았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3차례 이상 충돌이 이어지면서 의경 1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19명을 연행했습니다. 김 위원장 외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등도 연행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나뉘어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건 처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현재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법 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분수령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 의결이 어려워지자 오후 5시 반쯤 자진해산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KT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에는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모든 전형마다 떨어지고도 합격한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원자 뒤에 어떤 유력 인사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의 보도.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지원한 H씨는 첫 서류 전형부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걸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단계인 인적성 검사도 불합격했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도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구제를 받아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전 인사 담당 임원의 공소장엔 모두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가 담긴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H씨가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KT 안팎에선 H씨 채용을 부탁한 사람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도 H씨를 누가 추천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어떻게 특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이미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끝난 뒤에 지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자가 곤혹스러워하자 KT 사장이 그냥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은 2012년 KT 공채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미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끝났을 때입니다. 인사팀은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서유열 KT 사장이 직접 인사팀에 전화를 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인사팀 담당자는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의 지원서를 언급하며 그냥 올려 태워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 딸은 곧바로 인성검사를 받고 불합격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측근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을 불러 당시 채용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KT의 채용 비리는 채용 심사 자체가 별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가 서류에서 떨어져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고 인적성 검사나 면접에서 탈락했는데도 합격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특혜 입사자들을 위해서 거대 IT 기업의 채용 심사가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 KT의 채용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지원서를 접수한 뒤에 서류 전형을 거칩니다. 여기서 합격한 뒤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통과하면 많은 이들이 원하는 통신기업의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인사 담당 김모 전무가 5명에게 전형별로 맞춤형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서류 전형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적성 검사 이후에 서류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력서를 인사팀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다는 공고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인적성 검사에서도 여지없이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경우 인성검사에서 떨어졌지만 최종 관문인 면접에 보내기 위해 합격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 모든 전형에서 떨어진 H씨는 서류 전형에서 역시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성 검사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마저 떨어지고도 채용됐습니다. 3차 단계에선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지인의 딸이 특혜를 받다고 합니다. 서류와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에 면접에서 떨어지고도 채용이 된 건데 성 전 사장은 KT 관계자와 잘 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전형 단계마다 마치 족집게식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앞서 논란이 된 2015년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팀은 2015년 무혐의 처리된 황 씨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황 씨를 이번에 새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지만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또 황 씨는 2011년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 씨는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아는 사이라며 경찰과의 인맥을 주변에 과시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씨는 취재진에게 남양유업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당시 황 씨를 조사하지 않은 건 잘못됐고 재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마약 공급책 1명을 체포하며 수면 위로 나온 재벌가 3세들의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K 창업주의 손자인 최 모 씨는 긴급 체포되기 전날까지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현대가의 손자 정모 씨는 유학 중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외에도 다른 이들과 마약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 창업주의 장손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며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약 공급책 30살 이모 씨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최 씨가 18번 마약을 했는데 이 중 3번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알던 사람이 때 만나서 구해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서 구해와서 같이 핀 거예요, 그냥. 최 씨 집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와 원래 알던 사이였고 최 씨가 체포되기 전날에도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현대가 3세인 정모 씨입니다. 앞서 붙잡힌 마약 공급책 27살 이모 씨가 정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유학을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한 달 전쯤 다시 해외로 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고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귀국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정 씨가 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투약한 이들이 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로이킴을 곧 불러서 불법 동영상 유포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역시 같은 대화방에 있던 가수 강인도 필요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가수 로이킴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올라온 불법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또는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로이킴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또 다른 참여자로 거론된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 역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으로 참여한 인원은 16명에 달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첫날 충남 서천 한솔제지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났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가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점검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공장 한가운데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현장입니다. 숨진 사람은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모 씨로 1년 전 입사한 전기설비 담당자였습니다. 사고는 턴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송설비에서 났습니다. 둥글게 말린 500kg짜리 종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황 씨가 아래로 내려가 살피던 중 기계가 움직인 겁니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합니다. 보고만 있다가 한 20분이 넘게 지난 다음에 기계를 들어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기계를 들어서 꺼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황 씨가 일하는 팀은 3명이 한 조로 일합니다. 하지만 황 씨는 당시 혼자 점검을 나갔고 해당 설비 담당자가 일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김용균 씨 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태안화력발전소를 점검한 첫날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청은 공장 가동을 모두 멈추고 기계가 오작동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도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넉 달이 지났지만 안전 펜스가 여전히 공사 중이고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석탄 운송 설비 주변으로 안전 펜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설치되기 시작한 펜스는 사고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석회석을 옮기는 작업장엔 여전히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사고 이후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 2사람이 한 조로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 난간과 받침대는 만들었지만 정작 계단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노동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지난해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했던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입니다.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9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안전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논란이죠.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내일은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교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보는 법안을 국회가 너무 서둘러서 처리하면서 종교인들이 한 뭉텅이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계종은 이런 내용의 항의 공문을 국회와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계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종교계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조계종 측은 승려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는 데다 일부 전별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상당수 개신교회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 목사가 퇴직해도 목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크게 혜택을 볼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식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공로금, 주택 구입비 등을 포함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공동 TF 측은 특혜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시점부터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번 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깐깐한 국회와 정부가 왜 유독 종교인이 관련이 되면 이렇게 앞뒤 따지지도 않고 서둘러 편의를 봐주려 할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종교인 과세는 말 그대로 진통 끝에 작년에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납세자에 비해서 부담을 줄여준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만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과세는 시작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로 여러 가지 예외를 뒀습니다. 예. 우선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 근로소득보다 소득 공제율이 훨씬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필요경비라고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세금보다도 받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죠. 네. 구체적인 사례로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가령 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이는 원천 징수액은 같은 연봉대 일반 납세자의 절반인 5만 원입니다. 예. 연소득 4천만 원인 경우는 이 차이가 22배로 커지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예. 작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실제 세금이 그러면 얼마나 거쳤는지 그건 파악이 됩니까? 네,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 절차가 끝나야 이 종교인들의 첫 납세 실적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총 거칠 세금은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상당수 종교인은 소득이 적어서 이런저런 공제를 감안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범위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실제 조계종이 지난해 승려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6%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조금 아까 하려던 얘기인데 종교인이 내는 그런 세금보다도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부는 일은 하지만 이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소득을 지원하는데요. 예. 이 종교인도 소득을 신고하는 만큼 올 5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처가 2013년을 기준으로 개신교 교직자 14만 명 중 소득이 적은 8만 명이 근로장려금 737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추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개신교만 따져서 그 정도니까 전체 종교인을 감안하면 그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군요. 네, 게다가 올해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3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예.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요건은 연간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완화가 됐고
최대 받을 수 있는 돈도 지난해 85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따라서 걷는 세금보다 지원금이 훨씬 많은 상황,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신청을 하고 또 얼마나 지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DMZ 비무장지대 일부가 둘레길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초 계획을 급히 바꿔서 예정된 3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곳도 DMZ 바깥이어서 사실상 계획이 보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비무장지대 안에 둘레길을 만들어 일반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무장지대 둘레길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원도 고성 둘레길만 우선 개방하는데 비무장지대 안쪽이 아니라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쪽 GP까지 이어지는 파주와 철원 둘레길 개방은 미뤄졌습니다. 당초 3군데 모두 이달 말 개방하려다가 방문객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계획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파주와 철원 둘레길의 경우 중화기로 무장한 북측 GP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측의 둘레길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북측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급히 계획을 바꾼 건데 그래서 계획만 발표하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량으로 GP까지 이동하는 지역은 GP 후방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라면서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측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제공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중재안이 통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내놓을 것은 북미가 약속은 통 크게 하되 이행 과정은 단계 끊어가자는 것입니다. 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박현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은 북미가 각각 원하는 합의안의 중간 지점입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식 합의를 원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어떻게 되고 그 첫 단계는 무엇이 될지를 놓고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모두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굿이너프 딜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 의제인 겁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영변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definition of 그 비핵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 달성하는 것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논의할 겁니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영변의 범위를 가장 크게 설정한 반면 북한은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운찬 전 총리와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과 경제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부 경제사령탑이었던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높여주는 반면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에겐 어려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노동계를 포용하되 무리한 요구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김중수 전 총재도 임금 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문제 상가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는 게 야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반박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에 산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입니다. 1층, 2층에 점포 자리가 4개 있습니다. 4개 점포에서 받는 월 임대료는 275만 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이 임대 수입을 525만 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고로 쓰는 지하와 옥탑 공간 6곳을 점포로 추가해 대출 한도를 늘렸단 겁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임대로 거두는 소득이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일정 수준 이상 많아야 한다는 대출 규제, 즉 RTI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임대 수익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시한 곳이 창고를 포함해 10곳이어서 이를 근거로 계산했을 뿐이란 겁니다. 점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대출을 결정하는 만큼 점포 수가 늘면 오히려 대출 한도는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RTI 규제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예외가 적용됐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혜 대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서울 출장 때마다 과천 경마장에 드나들며 베팅을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공무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허위 경력을 써낸 자격 미달자를 5급 간부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행정안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과천 경마장에 들렀습니다. 근무 시간인 오후 4시쯤 경마장에 들러 36차례에 걸쳐 21만 원어치를 베팅한 겁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0흘의 출장에서 10차례 경마장을 출입했습니다. 출장마다 매번 경마장에 들러 베팅한 겁니다. 베팅 횟수는 453회, 모두 3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을 거짓으로 받아간 공무원도 있습니다. B씨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가발 가게에 가거나 산책을 하는 등 개인적인 일을 본 뒤 근무 시간으로 입력했습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수당 16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5급 간부 직원으로 뽑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피고인인지 판사인지 모르겠다. 재판정에 나온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후배 판사에 대해서 건빵과 컵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며 장시간 신문한 걸 꼬집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지 않았냐고 질문하면서 모든 게 법원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14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마무리됐습니다. 2013년부터 2년간 대법원에서 함께 일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다주 부장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치열한 문답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 등과 관련해 법원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후 7시 반 건빵과 컵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한 임 전 차장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 판사를 향해 문제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업무 아니었느냐, 힘들어도 사법부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버텨온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정 판사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법 업무였다면서도 재판권의 의혹을 부른 문건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말한 걸 토대로 납품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괌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대한항공 간부 직원이 45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은 대한항공이 공항에 내야 하는 여객시설 이용료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괌 국제공항은 최근
회계 감사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공항에 내야 하는 여객시설 이용료가 이용 승객 수에 비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객시설 이용료는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내는 돈입니다. 항공사는 이 돈을 공항 측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괌 공항의 감사 결과 대한항공 간부 A씨가 45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괌데일리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A씨는 이용료를 먼저 본인 개인 은행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보다 적은 액수를 개인 수표로 공항에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미국 본토로 수개월 전에 도주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괌 국제공항 측이 현지 언론을 통해 미지급분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후 오늘에서야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방역 작업자 1명이 맡아야 하는 가축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92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손이 모자라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밤을 새우며 일을 할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정부의 방역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과 제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은 최규진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예산의 한 하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찾은 철새무리에게서 조류독감이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새벽 4시부터 나와 있었는데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방역 작업자들은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미션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그물을 땅에 묻습니다. 그물 위에는 새들을 유인하기 위한 먹이를 뿌립니다. 새가 남긴 흔적을 찾아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철새를 직접 잡아서 조류독감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최근 조류독감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생기면서 매일같이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겨울철새가 완전히 이동했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충남 공주의 한 닭농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 농장주로부터 닭들이 조류독감 증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는 토종닭과 염소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소독 장비가 없는 데다 천장이 뚫려 있어 전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달아나는 동물들을 쫓아 방역 작업자들은 넘어지고 구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2명이 매달려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800kg이 넘는 소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사고에 대비해 보호복을 입긴 하지만 작업 중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항상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밖으로 나가실 준비를. 네. 울타리를 뛰어넘을 준비를 그죠, 예. 예,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일해야 하지만 대부분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방역사는 전국적으로 300여 명 정도입니다. 한 사람당 가축 92만 마리를 담당하는 꼴입니다. 신분도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공무원인 가축방역관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끝난 뒤 방역본부 측은 오는 7월까지 방역사를 165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방역 예산은 예방보다 주로 살처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죽인 가축은 7,200여만 마리.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4,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방역사와 방역관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처분하는 자체에 대해서 꿈에도 자주 나오고요. 아무리 이길지만 제가 수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의감도 있을 때가 있고요.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농가들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이제는 예방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현장에서 말합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예,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검사 결과인데 두릅에서는 세슘이 기준치의 8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최종 판단이 곧 나오죠.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인근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측은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2015년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별적인 규제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식품에선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8년 농축수산식품 검사 결과입니다. 야생육의 44.6%,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등 모든 종류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주요 품목의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메기와 갈색 송어는 검사 대상 모두에서 세슘이 나왔고 뿌리죽순과 표고버섯도 절반 넘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수입 금지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검출률은 다른 지역의 9배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두릅에서 기준치의 8배 가까운 킬로그램당 780베크렐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품목이 기준치를 넘겼고 기준치에 근접한 품목도 많았습니다.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방사능이 있어서 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우리 애들 먹거리에도 큰 영향이 끼치니까. WTO의 최종 판단은 오는 11일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작년 8월 태풍 쏠릭이 제주도에 접근했을 때 전해드린 중계 영상입니다. 당시 박상욱 기자를 휘청하게 했던 바람이 초속 20m 정도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특히 동해안에는 이런 태풍급 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봄철이면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 때문에 강한 서풍이 부는데 이번에는 고기압과 저기압 모두 세력이 강해서 바람도 더 세진다고 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에서 태풍급으로 강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일 바람 예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도 처음부터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18시간 만에 축구장 30개 크기의 숲을 잿더미로 만든 것은 바로 불똥이 바람을 타고 계속 퍼졌기 때문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잿더미로 변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지나서야 큰 불길이 겨우 잡혔습니다. 산불 발생 18시간 만입니다. 해발 454m 운봉산 정상에 직접 올라왔습니다. 이 능선을 따라 양쪽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해운대구 반송동 쪽에서 시작된 불이 밤새 바람을 타고 산 꼭대기를 넘어 이 기장군 쪽으로 번진 겁니다. 한 번씩 바람이 휘몰아칠 땐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급히 끄기도 합니다. 불씨가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번지고 있었어요. 수군도 털고 발도 밟고. 대피령이 내려졌던 아랫마을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불이 우리 집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아무것도 챙기지 마 사람만 나오라 해가지고. 화재 현장과 맞닿은 공원 묘지도 여전히 비상근무 중입니다.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네. 큰일 나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산자락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텃밭들이 보입니다. 경찰은 텃밭 옆 잡목더미에서 불이 붙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 진화를 시도했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화나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도 산불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구미 선산읍에선 밭두렁을 태우다 번진 불이 야산 0.3헥타르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엔 강원 횡성 갑천면 야산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임야 0.7헥타르가 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소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를 끌어내고 부수고 지나가는 등 평소와는 다른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차된 차가 부서지더라도 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백민경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기.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불꽃 말고도 소방관을 괴롭히는 건 불법 주차입니다. 전화 연락을 해서 차를 빼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긴급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을 하고서라도. 법에는 소방차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는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와 민원 때문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방차에 양보는 없고 불법 주정차도 심각합니다. 경찰차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고급차의 창문을 깨 호스를 연결하고 외국에서는 흔한 모습을 앞으로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훈련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오늘 서울 서초동 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행하던 중에 갑자기 멈추면서 연기가 났고 다행히 운전자는 불길이 치솟기 전에 몸을 피했습니다. 마침 당시 현장을 지나던 최수연 기자가 화재 순간을 포착했는데 영상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에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내 모습을 드러낸 건 불길에 쌓인 벤츠 차량입니다. 펑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튀었고 20분 동안 진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서울 서초동의 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까맣게 탔습니다. 73살 운전자 A씨는 불이 나기 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연기가 났다고 말합니다.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지나는 차들이 차 폭발한다고 빨리 날들어 피하라고. 차는 현재 폐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지난 2월 21일 경북 상주시청의 모습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두 검은 상복을 입었죠. 이들이 애도한 건 인구 10만의 붕괴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온갖 애를 써서 46일 만에 10만 명을 다시 넘어섰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중소도시들에게 인구 10만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2년 연속 10만 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인구 10만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을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공무원들이 상복을 벗고 대학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동아리 모집하듯 아예 테이블을 깔았습니다. 주로 신입생을 공략합니다. 상주로 주소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4년 동안 최대 400만 원의 용돈까지 내걸었습니다. 상주가 인구 10만 명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학생들의 힘이 컸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인구는 아슬아슬하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곳 공무원들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는 소문만 나면 어느 회사든 바로 뛰어갑니다. 공무원이 한 명씩 전담으로부터 맞춤형 정보를 줍니다. 육사 임차비를 지원해드리고 이제 신혼부부로 결혼하게 되시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예식비까지 지원해드리니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걸 지자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만 챙기고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을 지키지 못하면 중앙정부 교부금에 선거구까지 줄어 지자체들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을 불러 모을 사회 기반을 다지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만 상구 인가도 유치를 한 상태이면 올 11월경 되면은 그것도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 10만 명은 서울의 동 2개를 합친 규모 정도입니다. 지방에선 이 10만 명을 지키려고 매일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KT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인사 관련 임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방금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우리는 손기정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선 일본 국적의 기태의 손으로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 구글이 기태의 손으로 표기됐던 이름을 손기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가장 빨리 달려 시상대 맨 위에 서고도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했던 손기정.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의 잊혀진 이야기는 3년 전 독일인의 눈을 거쳐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뛴 마라토너.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기정은 슬픈 우승자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바꾸기 힘들었던 역사가 마침내 한 발짝 움직였습니다. 검색 엔진 구글은 최근 영문 사이트에서 기태의 손으로 표기됐던 이름을 손기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내가 손기정 한국 사람이야라는 거를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가 1년에 걸쳐 손기정의 이름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한 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손기정은 여전히 곳곳에서 한국인 손기정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승 장소 베를린 스타디움의 우승 기념탑에 새겨놓은 종목별 메달리스트에도 손기정은 일본인 손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손기정 기념재단이 이 탑에 한국인 손기정이란 이름을 병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적을 바꿔달라는 우리 측 숱한 요청에 IOC는 잘못된 과거라도 그 역시 역사라며 수정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이 분만 대기실과 분만실에 있는 산모와 환자를 몰래 촬영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1,800여 명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여성 병동의 분만실 등 3곳에 설치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가운으로 몸을 반 정도만 가린 환자와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모습,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12년 11개월에 걸쳐 영상에 찍힌 피해 여성들은 1,800명에 달합니다. 9달간의 법정 투쟁을 거쳐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인근 샤프그로스 몬트 병원은 촬영 영상을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굴욕감과 공포, 무기력에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용 카트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은 병원 의사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의약품 절도는 병원 자체 조사가 아닌 사법당국의 정식 수사로 처리됐어야 한다며 대규모 소송을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대규모 폭발 사고와 교통사고, 화재 진압대원의 참변 등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영웅과 민생을 내세워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새벽 도로 위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소방영웅 잘 가십시오. 애도문도 놓였습니다. 지난 1일 쓰촨성 량산주에서 산불을 끄다 순직한 소방대원 27명이 열사로 추서됐습니다. 산림과장 등 지방정부 간부 3명도 영웅으로 추모됐습니다. 시민 수만 명이 이들을 맞았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인재로 인한 참사라는 비난글은 모두 지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 민정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라며 기본 민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올해를 사회안전해로 지정해 한 해 국방비보다 많은 234조 원을 사회안전비용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김해에 사는 22살 K씨가 15개월 된 자신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져 있었고 눈 밑과 턱 등에서 심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지난 2015년 11월 전시 목적으로 4억 6천만 원에 산 윤봉길 의사의 유목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장부 출가 생불안이 쓰여진 이 유목은
감정평가사 3명이 모두 가짜로 판정했고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묵은 매입 직후 가짜 논란이 일어서 고흥군과 판매자 이모 씨가 2년째 대금 지급을 두고 소송 중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남성이 조금 뒤 형사들에게 붙들려 나옵니다. 대만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에 사는 81살 할아버지는 예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할아버지는 지시에 따르는 척하며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서울에도 벚꽃이 피었다고 기상청이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남 진해에서 벚꽃이 만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서울의 벚나무도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서울의 벚꽃 개화 기준은 종로구 송월길의 왕벚나무로 이번 개화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고 평년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선거 유세장이 됐던 창원 축구센터의 관중석. 선거운동을 막지 못해서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 그날 경남FC는 한때 유세장이었던 그곳을 멋진 드라마가 펼쳐지는 극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을 막지 못해 애꿎은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받은 날 축구를 한다는 건 선수들에겐 가혹한 결정 같았습니다. 축 처진 분위기가 그라운드로 옮겨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책골도 나오고 페널티킥골까지 내주며 경기는 골대로 꼬였습니다. 가라앉은 상황을 돌려보려고 슛을 때리고 때려봤지만 열리지 않는 골문. 대신 3골을 얻어맞았습니다. 경남은 그렇게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홈팬들도 하나둘 경기장을 떠나던 경기 종료 9분 전 그나마 위안을 주는 김승준의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4분 뒤 외국인 선수 머치가 추격골을 넣자 한자락 희망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의기소침하던 팬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백이종의 발리슛이 골망을 흔들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0대3에서 3대3으로 코치진은 벤치를 뛰쳐나왔고 팬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승리나 다름없는 무승부. 유세장으로 얼룩졌던 축구장은 환호와 감동이 번지는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축구 팬들은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정치인들이 축구장에 남긴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준 경남을 보고 기뻤다는 응원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오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들이 내걸렸습니다. 올 초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세상에 털어놓았던 심석희 선수는 따뜻한 응원 속에 오늘도 얼음 위를 내달렸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힘들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뽑는 날. 뜨거운 경쟁은 빈상장 이곳저곳에 걸린 플래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희야 사랑해, 석희야 너의 질주를 응원해란 문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폭행에 성폭력 피해까지 드러나며 떠안은 마음고생. 그래도 심석희는 달렸습니다.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섰습니다. 팬들은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연 팬미팅 자리에선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장면도 만들었습니다. 꿈 같네요. 꿈 같아요? 네. 아이 참 신기하네요. 이 많은 분들이 저만 보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아까 물만 마셔도 웃어주시고. 심석희는 변치 않는 응원을 받으며 오늘도 얼음을 힘껏 지쳤습니다. 1500m 결승에선 선두를 지키다 마지막 바퀴에서 삐끗해 4위로 들어왔고 500m는 5위를 했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이른 아침부터 선발전을 지켜본 팬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숨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부상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심석희 선수 질주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심석희는 내일 1000m에도 나섭니다. 올 시즌 국가대표는 이번 주말 치러지는 2차 선발대회까지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신축 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정말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창고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요즘 새로 지은 건물에선 장애인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전국 약 19만 곳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이 장애인용 세면대와 대변기 설치율이 90%가 넘는데요. 장애인 화장실 실제 사용하기엔 어떨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다녀봤습니다. 가는 건물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한 화장실은 사용 중이라고 쓰였습니다. 정작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었더니 쓰레기만 있습니다. 해놓고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없는 것보다 더 화가 나죠. 그걸 왜 해놨나. 비싼 돈 들여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 계세요? 이 건물 장애인 화장실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를 보면 사용 중이라는 표시등도 켜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또 열림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 집기를 쌓아두고 문을 잠근 곳도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다 토해놓고 여기 들어가서 별짓거리를 다 해요. 우리가 펀데 너무 보기가 험악한 거야. 일반인도 이용하기 힘든 화장실이지만 장애인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순전히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잡아놓은 거지. 장애인들도 정식으로 열면 되죠. 그냥 뭐 필조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곳도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식당들이 입주한 한 상가 건물인데요. 이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니 완전히 청소 도구함으로 쓰이고 있어서 변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소 물건도 좀 있을 거 그래요. 아무리 좀 무신기한 게 있죠. 인천의 한 건물은 건물 안내를 위한 점자 안내판을 장애인 화장실 안에 뒀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끝에 있어서 그게 원래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기 몰라갖고. 일반 화장실은 1층에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5층에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 5층에 올라와 봤더니요. 이 공간은 이미 아이들을 위한 학원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니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모퉁이를 돌아서 이 신발장과 서랍장이 놓인 좁은 길을 지나야만 이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장애인 화장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아하는데 거의 다 1층에서 봤는데 왜 여기 현행법상 신축 건물엔 장애인 화장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관리해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나서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잖아요. 조금 상가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없어요.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일부 공공기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도구들을 뒀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선 일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렸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못 찾아섭니다. 정작 장애인 화장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2층에 있어요. 사실 안 나와 있나 보다 여기. 흔히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불립니다. 이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현주소가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할까요?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후회는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지금 바로 차에 올라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달리세요. 쉐보레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설 때 당신은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타까움을 놓지 못했습니다. 스필버그의 영화로 잘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 그는 원래 부패한 기업가였지만 유대인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한 뒤에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되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구해내고자 합니다. 박해받는 유대인 1200명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이렇게 비문이 적힌 쉰들러의 묘에는 그의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쉰들러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4.3의 광풍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제주 일선경찰서에는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주민 학살을 공식화하는 지시였지만 당시에 성산포 경찰서장이었던 문형수는 상부의 명령서를 되돌려보내면서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당함으로 불이행. 굵은 글씨로 휘갈긴 이 글자 덕분에 200여 명의 제주도민은 참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제주의 사망자만 14,000여 명, 비공식으로는 3만 명을 헤아리는, 그래서 제주에선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넘쳐나게 된 비극. 문형순 서장 역시 과거의 쉰들러처럼 살리지 못한 이들을 떠올리면서 애통해했을까. 그날 이후에 무려 71년의 세월, 군과 경찰은 오늘에야 처음으로 제주를 향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툭툭 소리라도 들리는 듯 찬란한 봄은 개화 중이지만 아직 바람 많은 그곳에는 걷지 않은 걸음이 남아 있었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첫 발을 떼게 된 셈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들, 부당함으로 불이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KT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인사 관련 임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저희가 뉴스 중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년 전 전국을 휩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18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환자 대부분은 병원 안에서 감염됐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합병증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 3,600명에 달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슈퍼박테리아도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받다 감염됩니다. 메르스나 슈퍼박테리아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대표적인 감염병 가운데 하나인 홍역도 병원 감염 대상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틀 새 1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의사와 간호사였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병원 옆 선별진료소가 분주해졌습니다. 대기 천막도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경기도 안양에서 홍역 환자가 4명 더 추가됐습니다. 감염 환자는 이틀 새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초 홍역이 유행했던 안산과 대구에 이어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한 겁니다. 홍역은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세를 보이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환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됐습니다. 종합병원 의료진 10명이 포함된 겁니다. 20대 의사 3명과 간호사 7명, 소속도 내과와 정형외과 등 다양합니다. 감염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 병원이 오히려 감염 통로가 돼버린 셈입니다.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와 최초 전파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말부터 홍역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기 안산은 유행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였습니다. 병원 감염도 많습니다. 대구에선 한 병원에서만 6명이 홍역에 걸렸고 안산에서도 확진 환자 1명이 의료진이었습니다. 때문에 질보는 의료진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지만 다른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병원 집단 감염이 일어난 안양은 안산과 이웃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직접 홍역 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의료진을 제외하곤 추가 예방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병원 감염이 심각한 만큼 각 병원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감염 관리실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장갑을 한 번에 대여섯 켤레씩 갈아 끼고 주말에도 병원에 나와서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건 비용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잠깐 체온과 혈압을 재더니 기껏 낀 장갑을 다시 벗어버립니다. 한 5번, 6번 정도는 기본으로 갈아 끼우는 것 같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같은 균의 전파를 막으려면
한 가지 처치를 할 때마다 손을 씻고 장갑을 새로 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한 명당 건보에서 지원받는 감염 관리료는 2,800원, 의료용품을 사는 데만도 빠듯합니다. 감염내과 의료진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 전체의 처방을 관리합니다. 자기 환자보다 다른 환자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희한테 자문 의뢰를 하는 환자의 숫자가 매일 수십 명이거든요. 1,300병상이라는 병원에 감염내과 교수가 3명이니까. 다른 의료진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IV 메트로니다졸 경구 방권은 끊어야 될 것 같고 CDI 의심 안 되면. 병원 전체의 환자들을 살피려면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지만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일선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료인의 책임으로만 물어갈 일은 아니고. 정부는 지난 2016년 항생제 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항생제 관리 수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2012년 당시에 부정 채용에 관여한 KT 임원의 공소장을 저희 취재팀이 조금 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공소장 내용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지금 공소장을 살펴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공소장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다 나타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인데요. KT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 씨의 공소장인데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예. 공소장에 따르면 2012년 10월 KT 인재경영실은 스포츠단의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라는 직원이 있는데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라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지시를 받고 인재경영실은 이미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 검사까지 실시한 상황임에도 입사 원서조차 내지 않았던 김성태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임소라 기자. 예. 그럼 그 내용은 이게 그 정식으로 왜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예 뽑기로 결정을 했었단 얘기입니까?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데요. 예. 앞서 공식적인 전형, 채용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이런 지시가 인재경영실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계속 해주시죠. 예, 그리고 인력계획팀장에게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를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고 인력계획팀은 김 씨를 서류 전형 합격자로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가 됐습니다. 예. 조작 과정에서는 김 의원의 딸의 인성검사 결과가 D형, 그러니까 성실성과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 예상이라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이를 합격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후 임원 면접 과정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대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류 전형은 아예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인성검사는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최종 면접까지 가서 합격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검찰은 조만간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서 이 과정에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공소장을 입수한 백혜련 의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임소라 기자. 임소라 기자. 예,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릴 때는 김성태 의원 관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채용 절차에서 다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사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소장에는 그 사례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공소장이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전해드린 거는 김성태 의원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전해드린 거고요. 예. 그 외에 다른 인사들에 대한 채용 비리 내용도 있습니다.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시간 내에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알겠습니다. 예,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오늘 치러진 4.3 보궐선거 개표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통영 쪽이죠? 강희연 기자. 여기는 창원 컨벤션 센터 투표소입니다. 아, 창원 컨벤션 센터군요. 알았습니다. 네. 예. 지금 혹시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예, 지금 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개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창원 성산은 0.86%, 통영은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창원 컨벤션 센터 개표소는 오후 8시 20분쯤부터 가까운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이 차례로 도착을 했는데요. 통영의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 40분쯤에 투표함이 도착해서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두 곳의 개표장에서 검표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표를 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표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투표율, 잠정 전체 투표율은 51.2%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18분 됐고요. 개표는 지금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선관위 쪽 얘기는 10시 정도면 당선자 윤곽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10시에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윤곽이 나오는 시점이 좀 늦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추세대로라면 밤 11시를 넘어야지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도서 지역 투표함도 있기 때문에 개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각 당의 캠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각 당 후보자들은 지도부와 함께 혹은 각자의 캠프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윤곽이 나오려면 시간이 아직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들은 당선자의 윤곽이 나오는 대로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부장검사 대 경찰청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유명 블로거인 황하나 씨가 2015년에 한 발언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당시 다른 블로거와 소송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부장검사 측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나는 더 힘센 사람을 안다면서 한 발언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UF야. 예. 예.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는 뭐 아주, 꽤를 나타내는 비속어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아주 친한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들 싸울 때 뭐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이런 정도의 예.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수사기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힘자랑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친한 사이다라는 거는 황하나 씨의 주장입니다. 예.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검찰의 부장검사와 경찰청장과 직급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예. 인사혁신처에서는 다른 경력직 채용에서 참고하도록 공식적으로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경찰은 총경이 4급이고요. 일반 행정직 4급에 해당되고 검사는 2호봉이면 초급 검사인데 역시 총경과 같은 급수로 참고를 합니다. 예.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4급까지만 돼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적인 직급 체계를 갖고 있어서 공식 비교는 힘들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부장검사는 2급 상당, 2급 관리관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급상으로는 일단 경찰청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한 얘기를 보면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가 힘센 사람을 알아라고 한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래 좋겠네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 힘센 사람이
사건과 수사에 개입했다면 그때부터는 비리가 됩니다. 예. 실제 의혹을 받는 게 황 씨가 2015년에 마약 공급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황 씨가 당시에 카톡에 남겼던 대화가 일요 시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인과 나눴던 대화에서 사고 치니까 뒤에서 뒤처리는 다 해준다. 이 뒤처리를 누가 어떻게 해줬는지 일단 어머니가 대화상으로는 어머니가 맥락인데요. 어머니를 도와준 힘센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일단 경찰은 이 힘센 사람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170cm 이상이면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고 장재환 씨 사건 증인인 윤지호 씨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전에 수사를 받을 때 경찰로부터 부적절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일단 표현 중에 심한 내용들도 있어서 약간 편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사관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키가 몇이세요? 이러시는 거여서 173이요 그랬더니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습니다. 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도 힘들고 납치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실제 윤 씨가 들은 말에는 더 과격한 표현도 있었는데 예. 방송으로 옮기는 건 부적절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예. 저런 대화가 진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윤 씨 주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예. 윤 씨에게 따로 물어보니까 저 시기는 2009년에 그러니까 장 씨 사건을 경찰이 처음 수사했을 때 일입니다. 예. 그때 들었다는 말이고요. 저 말대로라면 당시 21살인 윤 씨에게 경찰이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윤 씨는 경찰이 처음에 장 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얼마 전 과거 진상조사단에서는 당시 압수수색이 57분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장학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장재환 씨 사건이랄지 김학의 전 차관 또 버닝썬 사건 등이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황하나 씨 관련된 의혹들도 보면 공권력이 제대로 공권력으로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식당은 죄가 없다로 잡았습니다. 예. 어디 식당 얘기합니까? 합천군에 있는 식당인데요. 예. 오늘 합천군 의회가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잠깐 보면 지난 2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군 행사 뒤에 군의회 의원들과 지난 2일에 봐야 어제 아닌가요? 예, 어제입니다. 예. 2일 날 군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중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 군의회 의원이 소화기로 식당 유리창을 저렇게 깼습니다. 예. 말다툼의 원인은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 부인이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개인인 국회의원 부인을 당시 이제 한국당 소속 군의회 의원이 소개를 하니까 왜 소개하냐라고 물으니까 한국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이 못 오면 부인이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B 의원이 무식한 게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을 듣고 나가서 분을 참지 못하고 유리창을 깼다고 합니다. 예. 그게 다입니까? 예. 상당히 이제 목격자들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말다툼이 그래서 좀 식당은 있었고요.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까? 예. 사실 지역구 행사가 좀 많은데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배우자 성품에 따라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연 이 배우자를 국회의원 대행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건데 예. 대행으로 볼 경우 축사나 또는 축사의 순서 이런 것들을 두고 상대당과 다툼이 많습니다. 예. 대체로는 공식적인 행사, 그러니까 관공서가 주최하는 행사는 대행으로 보지 않고 비공식적 행사는 대행으로 본다고 하는데 예. 식당 자리에서 소개는 좀 애매한 그러네요. 공식 행사 뒤에 밥자리이기 때문에 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집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에 강풍이 불겠고 강한 바람 탓에 날이 건조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오늘 주제는 KT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